도슨트 정우철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멋있게 소개해 주셨는데 한번 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이 그림 이야기와 음악을 소개할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쉽지 않네요. 마지막 무대인데 그 전에 팝 소프라노 분과 바리톤 분이 이렇게 무대를 앵콜까지 해놔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다음 코너로 그림 소개하라는 거 지금 최악의 순간이다. 이거 뭐 분위기 살아있겠냐. 그래서 최대한 좀 쉬운 얘기로 할 거고요. 도슨트를 잠깐 얘기하면 전시 해설가입니다. 전시 해설가고 그림 해설가죠. 네. 한번 거수만 해볼게요. 올해 들어서 전시회 미술관에 1회 이상 갔다. 1회 이상 갔다. 역시 서초 구민들의 클래스입니다. 네, 꽤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미술 해설가고 오늘 이곳을 마지막으로 이 미술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어요. 예술가의 출세작. 네. 청춘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청춘 페스티벌이라는 건 나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고스버스 터미널이잖아요. 저도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모든 청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순간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청춘이라는 게 이런 무대를 보면서 가슴 떨리고 또 그림에 대한 새로운 걸 알면서 또 뭔가 두근대는 그런 모든 걸 느낄 수 있다면 저 청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연 예술가의 청춘은 어땠고 예술가의 출세점은 뭐였을까?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이 화가 아세요? 알폰스 무아를 안다. 오, 생각보다 많습니다. 몇 해 전에 전시회도 열렸죠? 알폰스 무아는요, 이 포스터의 거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의외의 수식어가 있어요. 알폰스 무아만큼 생전에 상업예술과 순수예술을 두 가지 성공시킨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서, 청춘에서 배울 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무아 얘기하려면요, 어머니 얘기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미술이라고 했지만 그림 설명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화가 인생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옛날 이야기 듣는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노래 계속 들었으니까 얘기도 좀 들어야죠. 자, 알폰스 무아가 그린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본인입니다. 지금 아이들 많은데 딱 지금 여러분 나이 때 무아를 그린 거예요. 자, 무아는 탄생부터 조금 특이했어요. 어머니가 30대 중반까지 독신이었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근데 무슨 꿈을 꾸냐면 잠을 자는데 갑자기 천사가 내려오더래요. 꿈속에서. 그리고 딱 한마디 했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이 올 거다. 너가 좀 보살펴라. 그래서 꿈에서 깼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해요? 이상한 꿈을 꿨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 꿈을 꾼 당일날 아침에 먼 친척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뭐라고 오냐? 너가 독신인 거 알고 있는데 중매 딱 한 번만 받아봐라. 너무 좋은 남자가 있다. 근데 얼마 전에 사별했대요. 아이가 셋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대요. 내가 꾼 꿈이 신의 계시였구나. 꿈에서 아이를 돌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그 남자와 이미 결혼 계획을 하고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하고 태어난 첫째 아이가 오늘의 무아였어요. 어머니 생각했답니다. 이 애가 뭔가 어마어마한 걸 하겠구나. 그리고 재능이 있었어요.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자, 알폰스 무아가 체코 사람인데 저기 체코 프라하에 가면요 큰 미술관이 하나 있거든요. 무아 단독 미술관. 거기에 첫 작품으로 소개되는 게 있어요. 딱 가면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 이 화가의 첫 작품으로 인정해준 작품 너무 어렸어요. 알폰스 무아는 자신의 작품을 몇 살 때 그렸을까요? 여기 지금 친구들 몇 살일까? 한 8살? 9살 될 것 같은데 무아의 첫 작품은 8살 때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등록을 했어요. 첫 작품이다. 보통 이 정도 아이들은 자유롭게 그리라고 하면 뭐 그릴까요? 뭐 많이 그릴 것 같으세요? 딱 8살, 10살?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제일 많이 그리는 게 엄마 아빠래요. 자동차도 많이 그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떡잎부터 달랐어요. 과연 여기 있는 애기들 중에서 이거를 그린 애기가 있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 중에 내 아이가 8살 때 이걸 그렸다. 그림을 시키셔야 돼요. 자, 알폰스 무아 8살 때 이런 걸 그렸어요.
예수의 순환을 그렸습니다. 8살 작품이에요. 재능이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잘 그렸어요. 그리고 8살 아이가 예수의 순환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죠? 가까이서 보면 나중에 그림자 표시부터 명암까지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재능이 있었음에도요, 운이 안 따라줬어요. 운이 안 따라줘요. 체코에서 한번 실패했고요. 그 옆나라 오스트리아 가서 또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도전한 곳이 파리예요. 20대 중반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여기서도 운이 안 따라줘요. 항상 성공하려면 운이 좀 따라줘야 되잖아요. 자, 나중에는 20대 후반이 됐는데 별다른 대표작도 없고요. 돈도 못 벌어서 인쇄소 공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무아는요,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딱 청춘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운이 안 따라줘도 갈고 닦아야 된다. 계속 갈고 닦고 실력을 바꾸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30대가 됐을 때 그 기회가 와요. 자, 되게 유명한 배우입니다. 생소하시죠? 프랑스 최고의 배우예요. 사라 베르나르. 자, 이 배우와 알폰스 무아가 무슨 일이 있었냐? 어느 날 무아가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라 베르나르는 그 옆에서 파리에서요, 연극을 딱 준비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연극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연초에 한번 열어요. 반응을 봐요. 그리고 반응이 좋다, 혹시 나쁘다, 그럼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여는 거예요. 딱 첫 해, 올해 딱 열었는데 초에 흥행에 실패한 거예요, 연극이. 생각을 했죠.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보니까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포스터 문제였답니다. 아, 포스터가 잘못됐다. 남들과 너무 똑같고 다를 게 없다. 그럼 그때 포스터는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포스터예요. 근데 여러분 못 그리진 않았죠? 잘 그렸어요. 잘 그린 포스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디자인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해요. 이게 이 포스터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술가라기보다도 그냥 정해진 틀에 맞춰서 과거에 했던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사이즈도 다 1m고 다 똑같고, 그죠? 근데 어느 날 이번에도 연극이 안 돼서 새로운 포스터를 가져왔는데 또 포스터가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발대발했겠죠. 매니저한테 얘기해요. 야, 이 포스터로 걸면 연극 또 망한다. 또 망할 거야. 새로운 포스터 다시 만들어 와. 그리고 이 매니저가 인쇄소에 뛰어갔는데 딱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사람이. 왜냐면 그땐 날짜를 몰랐는데 딱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답니다. 다 휴가가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이, 디자이너들이. 근데 인쇄소 문이 열려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날도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서 혼자 디자인 연습을 하던 친구가 있었대요. 그 알폰스 무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무아는 메인 디자이너도 아니었거든요. 보조였어요. 그때 이 배우의 매니저가 너무 급하니까, 야, 시간이 없는데 혹시 너가 포스터 만들 수 있겠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한 얘기해요. 제가 해보겠다. 제가 지금까지 없었던 포스터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용기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선임이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휴가 갔을 때. 그죠? 그래도 일단 테스트는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무아할 때 시켰대요. 지금 저기 베르나르가 연습하고 있으니까 가서 한번 그려와봐. 네. 딱 그려왔어요. 바로 빠르게 스케치를 했어요. 어땠을까요? 그동안 쌓아왔던 그 실력 때문에 너무 빠르고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때 매니저가 얘기했죠. 너무 급하니까 2주 줄게. 2주 줄 테니까 이런 것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포스터를 만들어놔. 사라 베르나르가 만족할 수 있게. 그러고 떠났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무아는 뭐 했을까요? 그 휴가 간 인쇄소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노하우를 다 담아서 지금까지 없었던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요. 자, 어떻게 만들어나 볼까요? 그때 매니저, 그때 무아가 만든 포스터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 전에 이랬어요. 무아가 만든 건 이랬어요. 어떠세요? 자, 첫 번째,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하고요, 디테일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지스몽다라는 연극 포스터입니다. 자, 매니저가 왔어요. 완성했냐? 보여달라. 이걸 꺼내온 거예요. 매니저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전에는 이랬어요. 근데 무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새로웠죠?
매니저 반응이 어땠을까요? 있는 욕 없는 욕 다 했답니다. 어디 이딴 걸 만들어놨냐고. 이거는 포스터가 아니다. 너무 새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그렇게 웃겠냐면요, 사이즈 때문이에요. 아까 알폰스 아신다고 하신 분 계시죠? 이거 전시에 왔었거든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도. 여기 예술의 전당에 왔었어요. 몇 해 전에. 이거 실제로 사이즈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이 옆에 거 보세요. 딱 왼쪽에 있는 거. 실제 사이즈 얼마일까요? 포스터인데, 영화 포스터라 생각해보세요. 저거 실제로 보잖아요? 세로 길이가 2m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 베르나르 실물 사이즈인 거예요. 배우의.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전에는요, 모든 포스터가 1m였어요. 2m짜리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방법을 했어요. 이 포스터 직접 보시면요, 나중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중간이 가운데가 나눠져 있어요. 왜 나눠져 있을까요? 2m를 찍을 게 없어서 1m, 1m 위아래를 그린 다음에 본인이 풀로 붙였답니다. 그래서 돌돌 말아갖고 온 거예요. 근데 매니저 입장에서는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렇게 안 되겠다. 가져갈까 말까. 가져가면 왠지 베르나르한테 또 욕먹을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안 가져가고 욕먹느니 가져가고 욕먹자 하고 2m짜리 말아가지고요 딱 펼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 베르나르는요 예술가였어요. 보자마자 그랬대요. 나를 지금까지 그린 것 중에 가장 아름답게 그렸다. 이거 당장 써라. 그래서요 무아는 막 기죽어 있는데 매니저가 그 얘기 듣고서요 파리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이걸 파리에 다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떴어요. 출근하려고 가다가 매니저가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 베르나르한테 뛰어갔어요. 왜 기겁했을까요? 분명히 붙여놨거든요. 근데 아침에 가니까 한 장도 없었대요. 한 장도 없었대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입니다.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왜 사라졌을까요? 너무 아름다워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떼가서 자기 집에 걸었답니다. 너무 혁신적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무아는요 포스터 거장반이로 올라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리의 포스터들이 다 이 사이즈로 가요. 너무나 유명해지면서.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게 우연히 나왔을까요? 우연히 나왔을까요? 이런 포스터가? 아니에요. 무아는 항상 쉬는 날마다 나가서 연습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술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였어요. 아마 예술을 좋아하는 분이면 알 거예요. 그냥 일본 그림이에요. 일본 그림. 당시에 일본 목파나라고 이런 우키요에가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잘 보세요. 이런 디테일들. 그림 속 디테일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서양에서는요 그림을 세로로 길게 안 그립니다. 가로로 길게 그려도. 사실은 무아는요 연습하면서 이 일본 그림을 참고했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포스터를 만들고 거장의 반열에 오르죠. 포스터 거장. 그리고 나중에 베르나르와 6년 계약도 해요. 전속 계약. 그때부터 상업 포스터계의 거장 반열에 오릅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모든 그 과거의 무명을 다 씻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재미로 보세요. 무아가 만든 광고 포스터예요. 상업 포스터계의 진짜 선구자입니다. 자, 이것도 당시 프랑스에 있는 회사한테 의뢰받고 그린 거예요. 이거 무슨 의도였을까요? 한 회사가 야 이것 좀 만들어줘 라고 해서 그린 거야. 이게 뭘 것 같아? 맞춰보세요. 죄송해요, 선물은 없어요. 뭘까요 이거? 황도 12궁. 그죠? 이건 사실은 달력이에요. 달력 고표지를 그려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여성이 있죠. 사라 베르나르. 그리고 잘 보면은 저 여성 하단에 네모칸이 있죠. 저기에 원래 1월부터 12월까지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하단 좌측 원 안에는 자세히 보면요 태양을 가리키는 해바라기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 원에는 달을 가리키는 양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저 인물 주변의 원을 보시면요 12개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뭘까요? 이거 맞추기 힘들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도 프랑스의 유명한 회사에서 야 이것 좀 그려줘 그래서 의뢰한 거예요. 제목이 욥이에요. 욥. 이거 뭘까요? 알바? 알바 광고? 똑똑했어. 사실 담배 광고입니다. 욥이 당시 담배 회사 이름이었거든요. 잘 보면은 여성 오른손에 담배 쥐어져 있어요. 여러분 포스터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마치 지금 3D 입체처럼 글자 위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방식을 처음 받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샴페인 좋아하세요? 모에샹동이라는 샴페인 아시죠? 여기 샴페인과 그림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 아시면요 할 말 되게 많아요. 이 모에샹동이 당시에 회사가 망해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무아를 찾아요. 이 모에샹동 그림 좀 그려달라고, 판매해야 된다고. 그리고 무아가 이걸 그려주면서요 어마어마하게 회사가 살아납니다. 나중에 이 모에샹동 그 축제 때 많이 마시잖아요. 파티 때, 홈파티 할 때도. 그때 이 얘기 하면서 드셔보세요. 이 모에샹동 회사를 살린 건 무아였습니다. 샴페인 어떻게 그렸나 볼까요? 어떠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정말 뭔가 굉장히 우아하고 화려한 여성이 딱 샴페인 들고 있죠. 치명적이게. 위에 써있죠. 모에샹동. 그죠? 나중에 그래서 이런 샴페인 마실 때, 와인 마실 때 예술가들 이야기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자, 무아는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줬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예술가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뭔가 타로 카드 같다. 그림이 맞습니다. 실제로 무아가 만든 이 디자인들이 현재 우리가 타로 카드 디자인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성이 등장하고 뒤에 멍이 있고 식물이 나오고. 그리고요 사실은 무아는요 딱 봤을 때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뭔가 만화 같다. 게임 그래픽 같다. 만화 작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어요. 여기 나이대를 보니까 이 만화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는 만화 있으세요? 아마 이 만화 모르는 분도 없을걸요? 세일러문. 세일러문이 무아 스타일에서 나온 거예요. 혹시 이 만화도 아시려나? 카드캡터 체리. 카드캡터 체리는요 작가가 얘기했어요. 자기 무아 광팬이라고. 사실은 무아가 만들어 놓은 디자인들로 지금도 게임 그래픽도 만들고 있고 만화도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무아가 멋있었어요. 단순히 돈만 밝힌 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서민들이 유화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미술관에 가는 게 고급 문화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무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스터의 목적. 포스터는 더 많은 대중을 계몽하기에 좋은 수단이다. 일하러 가는 그들은 멈춰 서서 포스터를 보게 될 것이고 정신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거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전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자신의 신념도 또렷했고, 그죠? 평생 그래서 이 상업예술가로서 이름을 알렸던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지루하시죠? 음악을 들을 거예요. 같이 음악가 좋아했는데 무아는 알았을까요? 그렇게 35까지 고생만 하다가 돈도 못 벌고 무명 시절을 겪다가 한순간에 슈퍼스타가 될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무아는 하나를 믿었습니다. 갈고 닦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언젠가 기회가 오고 언젠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번에 들을 곡이요. 딱 그 스펠링이 할 수 있다. can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페라타의 천국과 지옥에 나오는 곡인데요. 오페레타 캉캉을 들을 건데 라이네어스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저는 입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네, 캉캉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옛날에 물랑루즈에 나오는 음악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다 알만한 예술가를 준비했어요.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 다 아시죠? 클로드 모네와 함께 인상주의의 거장이라 불리는데 행복을 그리는 화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아마 르누아르가 살아있었다면 이 순간을 그렸을 거예요. 항상 이런 축제를 그렸던 화가기도 한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화가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평소에 저는 항상 화가들을 만납니다. 작가들을 만나는데 종종 그런 예술가들이 있어요. 행복만 그려요. 지금도 있습니다. 자꾸 어떤 예술가는 주제가 계속 행복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진짜 부잣집에 태어나서 너무 평탄하게 살았고 큰 고난도 없었고 인생의 밑바닥도 안 찍어보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화가가 되면 의외로 행복 잘 안 그리더라고요. 제가 만난 행복을 계속 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인생에 굴곡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을 더 많이 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누가 나중에 그림 보는데 행복만 그린다? 잘 보셔야 돼요.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르누아르 그림 막 파티 그리고 그래요. 축제 그리고. 그죠? 물랑드라 갈레트의 무드 막 이런 거 아시죠? 르누아르 딱 그림을 보면요 왠지 부잣집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찢어지게 가난했답니다. 너무 가난해서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다 12살 때 돈 벌어 와야 돼가지고 도자기 공방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제대로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그림 하나 그릴 때 너무 행복했대요. 돈이고 뭐고. 아까 알폰스 무아는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죠? 청춘 시기에. 르누아르는 자기가 좋아하는 행복한 걸 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밤이 되면요, 항상 그림을 그리러 학교에 나갔습니다. 그 학교에서 있었던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당시 르누아르의 첫 번째 선생님이에요. 다들 막 그림을 열심히 그릴 거 아니에요, 미술학교니까. 근데 다른 친구들은 일처럼 그리더래요. 그냥 공부처럼 그렸대요. 근데 유일하게 딱 르누아르는요, 떡잎부터 달랐어요. 얘가 그림 그리는데 제일 행복해하더래요. 막 웃으면서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야, 너는 너가 즐거워서 그리는구나. 근데 르누아르 그래요. 그럼요. 그림 그리는 게 즐겁지 않으면 그릴 이유가 없다. 너무 행복한 걸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인생이 고통 속에 있어도요, 르누아르 그림에는 고통이 없어요. 르누아르의 초기 대표작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산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림이다. 르누아르 그림이 그래요. 제목이 산책이에요. 이게 무슨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사람이 살면서 어마어마한 행복을 느낄 때예요. 자,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산에 간 거야. 근데 여자가 드레스가 좀 불편해. 남자가 잡아줘야 되는 거야. 손을 딱 잡는 순간. 이걸 요즘 뭐라 그러냐면 썸 탄다고 하죠. 썸 타는 순간인 거야. 처음으로 남녀가 손이 닿는 순간인 거야. 얼마나 행복해요. 그 순간을 그린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커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만 그리는 게 르누아르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픔이 끝나질 않아요. 집도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그림 간신히 그리고 있는데 전쟁 나요.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참고로 이 전쟁에서요, 프랑스가 졌어요. 파리에서는요, 피해 일주일이라 불리는 학살 사건까지 있었어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너무 많은 청춘들이 죽었어요. 예술가들 너무 많이 죽었어요. 르누아르 바로 징집됐어요. 그래서 징집돼가지고 질병어도 나옵니다. 심지어 전쟁 딱 징집돼서 질병어도 나왔는데 우울증까지 생겨요. 르누아르는요, 이 시기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우울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시기에도 르누아르 그림에는 우울감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르누아르의 우울증이 제일 심했을 때 그림이 제일 밝아요. 자, 그 그림 볼까요? 이 르누아르가 우울증이 가장 심했을 때 그림이에요. 여기 우울감이 느껴지세요? 없죠. 내가 슬프고 우울할수록 더 밝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르누아르가 너무 막 고통스럽게 행복을 그리고 있으니까 지인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너 왜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리냐? 왜 이렇게까지 행복을 그리냐? 했더니 르누아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이 말이 최고의 명언이 됐죠. 뭐라 했을 것 같으세요?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라고 했어요. 뽕네프 다리예요. 새로운 다리란 뜻이죠. 제가 3년 전에 이 다리를 걸으면서 참 르누아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원래 상처가 심한 사람일수록 더 빨리 회복되길 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전시회가 열려요. 그게 인상주의 전시회입니다. 모네는 저 전시회에 인상 해돋이라는 걸 출품했고요. 르누아르는 이런 그림을 출품했어요. 특별 관람석. 오페라 공연장이에요. 근데 르누아르는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의 행복한 순간을 다 관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르누아르가 여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관찰하고 그렸을 겁니다. 네, 딱 공연 보러 온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재밌죠? 이 당시의 오페라 공연장은요, 단순히 공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구경하는 곳이에요. 요즘 아름다운 뭐 최신 패션들을 다 입고서 패션을 뽐내는 장소이기도 했거든요. 저 여성 보세요. 가장 당시에 유행했던 드레스. 새 옷 산 거예요. 저 남자 보세요. 오페라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저 누굴 것 같으세요? 저 남자. 르누아르 동생이랍니다. 이놈이 오페라 공연 보러 갔는데 사람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거예요. 르누아르 그림은요, 다 행복이에요. 행복한 순간들. 그네라는 작품이에요. 어떠세요?
여자가 딱 이쁘게 입고서 햇빛이 탁 비치는데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다가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무슨 순간이에요? 번호 따는 거예요. 그죠? 번호 따러 왔죠? 남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풀을 딱 착장하고. 근데 여자 표정 보세요. 르누아르는요, 저런 저 미묘한 순간 캐치를 너무 잘해요. 그죠? 싫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여자 볼이 살짝 빨개졌어요. 여기 약간 웃으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죠? 근데 이 그림 뭐가 재밌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르누아르는요, 또 신기한 걸 포착했어요. 자, 이걸 보면서 그린 거거든요. 그 남녀가 선남 선녀가 지금 막 이제 사귀기 직전이에요. 왼쪽에 꼬맹이 하나 있죠. 어른들이 이렇게 사귀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저 꼬맹이가 재밌었던 게 아니에요. 저 위에 나무 옆에 웬 중년의 남성이 자기가 더 좋아합니다.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난 결혼해가지고 로맨틱이 없거든요 지금. 남의 로맨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순간들을 캐치하는 게 르누아르예요. 르누아르는 뭘 잘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행복한 순간들 캐치를 잘했고요. 사람을 아름답게 바꿔주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르누아르 그림 중에 제일 이쁜 그림이 있어요. 사람 그린 것 중에. 아마 여러분 보셨을 수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건 솜사탕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진짜 뭔가 분홍색 솜사탕처럼 사람을 그린다. 잔느 사마리. 실존했던 사람이겠죠? 프랑스 연극 배우예요. 당시 배우들이 유명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이런 화가들의 초상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계속 모델에 서가지고 계속 전시회 내 얼굴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케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가뜩이나 계속 나가야 되는데 나 아름답게 그려주는 사람한테 나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당시에 선남 선녀들이 르누아르를 찾아와서 막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바꿔주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린 게 잔느 사마리예요.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제가 경고 하나 할게요. 혹여나 그 당시에도 이렇게 예쁜 배우가 있구나. 인터넷에 검색해보실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이미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올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르누아르는 요즘에 사진 찍고 나서 뽀샵 하잖아요. 어플 같은 걸로. 살아있는 인간 뽀샵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검색해보고. 자, 그리고 소문이 나요.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르누아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계속 한 거예요. 사람들 예쁘게 그려주고 기분 좋게 만들었거든요. 기회가 와요. 웬 부유한 출판업자 사업가가 찾아와가지고 야, 내 부인 좀 그려줘 라고 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최상류층이에요. 이거 잘 그리면 성공할 수 있어요.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그때 그린 게 이거예요. 이게 르누아르의 출세작입니다. 사르팡티의 부인과 아이들. 당시 최상류층에 그리고 사교계에서 셀럽이었던 사람이에요. 딱 부인을 그려준 거죠. 저 아이들 보세요. 황갈색 머리. 네, 그죠? 너무 아름답게 그렸죠? 근데 재밌는 건요. 아까 제가 알폰스 무아 얘기할 때 일본 그림 얘기했죠. 이때도요. 일본 그림이 인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뒷배경에다가 일본풍의 그림을 채워 넣은 거예요. 좋아하게. 그죠? 고급스러운 드레스 입고 있고.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옆에 꼬맹이 2명 있죠. 네. 둘 다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중간에 앉아있는 아이는 남자예요. 당시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병마가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자아이가 몇 살 때까지는 여장을 했대요. 둘 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아이였던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이 유명해지면서 르누아르는요 상류층 초상화가로 이름을 알리게 돼요. 그러면서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르누아르의 대표작은 이게 아니죠. 아마 여러분 이 그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 딱 지금 같은 순간이에요. 지금 같은 순간. 네. 이 그림을 여러분 많이들 오해하세요. 낮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그림 사실 밤입니다. 지금이에요, 밤. 밤에 요런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런 불빛들이 이런 불빛 조명이에요. 다 행복한 순간을 그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르누아르 친구들입니다. 항상 이런 행복만 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르누아르 그림 보러 가시면요 꼭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자기 인생은 힘들었다는 거. 그럼에도 행복을 그렸다는 거. 나중에는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그림 그리는 손이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굳어버렸어요. 말년에 어떻게 그렸을까요? 말년에
자식들이 붓을 줄로 묶어줬어요. 아버지가 붓을 못 드니까. 그렇게 휠체어 타고 붓도 못 드는 상황에서도 그림은 계속 행복했어요. 그게 르누아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르누아르의 출세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작인 거죠. 자, 아마빛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드뷔시 아마빛 머리의 소녀라는 음악이 있는데, 아마가요 그 식물이래요. 고대부터 이 천을 짤 때 이용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을 이용해서 천을 짜면요 황갈색이 띄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라는 식물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빛이라 그랬어요. 르누아르 그림 속에는요 저 아름다운 그 황갈색 머리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곡하고 그림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르누아르 인생을 떠올려 보면서 이 곡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과 음악이 항상 연결돼 있어요. 르누아르는 인상주의 화가잖아요. 드뷔시는 인상주의 음악가죠. 그래서 이 음악 청해보면서 또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 라이네어스 앙상블의 연주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화가입니다. 한 명 한 명 알아가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죠. 다들 이 셋 중에서 다들 공통점은 가난했다는 거. 그럼에도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했고 결국에 자신의 노력으로 생전에 성공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구스타프 클림트 다 아시죠? 황금빛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아, 되게 잘 살았겠구나. 그죠? 아버지가 금세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못했어요.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고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클림트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난을 겪어야만 됐어요. 클림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시절의 모습인데 어느 해인가는 크리스마스였는데 집에 빵 한 조각 없었대요. 너무나 가난을 많이 겪은 거예요. 클림트의 꿈은 뭐였을까요? 클림트의 꿈 뭐였을까요? 생각보다 자신의 예술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클림트는 항상 그림 그려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생도 예술가였거든요. 동생과 함께 그림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바로 기회가 오진 않았어요. 클림트에게는. 한스 마카르트란 예술가가 있었거든요. 클림트마저 이 화가를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비엔나의 화가 중에 왕이었습니다. 너무 잘 그려요. 클림트도 이 화가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죠? 마치 사진 같고 고전 신화, 역사, 종교화를 그리는. 아마 테크닉적으로 이 화가보다 잘 그리는 사람이 드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비엔나에서요 모든 벽화, 천장화, 그림에 대한 의뢰가 다 이 사람에게 갔어요. 클림트 항상 두 번째였어요. 근데 참 사람 일이라는 게 그래요. 언젠가 뭔가 기회가 오긴 하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한스 마카르트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였던 클림트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당시 비엔나란 곳이요 재건축 붐이 불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벽화를 그려줄 예술가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때 클림트에게 의뢰가 와요. 유명한 벽화예요. 부르크 극장. 오늘 마지막으로 들을 곡이 되게 좋거든요. 좀 이따 아까 전에 나오셨던 소프라노 분도 나오고 웅장하게 마지막 연주를 할 건데, 마지막 들을 음악이요 실제로 이 부르크 극장에서 당시에 공연이 됐던 음악이에요. 여기가 딱 새로 지어지면서 천장화를 부탁해요. 네, 정부에서. 저기 빨간색 표시된 부분 보이죠? 저게 클림트가 초기에 그린 천장화야. 확대해볼까요? 어떻게 그렸는지. 흥미로운 건요 너무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키스 아시죠? 키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사실적으로 잘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클림트 이런 그림 처음 보시죠?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한 장면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고 그 연극의 한 장면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죠. 당시에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사실적인 벽화를 그려주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앞에 보시면 검은 옷 입은 남자는요 연극에 너무 빠져들어서 막 일어나서 보고 있어요. 그죠? 죽는 장면을 보면서. 근데 이 그림에요 클림트는 뭘 잘했냐면 사실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본인을 넣어놨어요.
여기에 클림트 동생이 나옵니다. 확대해볼까요? 저 관람석에서 보고 있어요, 클림트가. 그거 아세요? 화가들은 자화상을 많이 그리죠. 클림트는 정반대였어요. 자화상을 여기에 딱 한 번 그리고요, 죽을 때까지 안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희귀한 그림인 거예요. 자, 저기에 클림트가 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클림트. 빨간 옷? 아니에요. 자, 빨간 옷은 동생이에요. 동생을 그린 거고요. 동생 에르스트. 그리고 앞에 검은 옷은 프란치마치라고 당시 벽화를 같이 그리던 예술가 회사의 동료였어요. 클림트는 저기 목에 하얀 색깔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 클림트입니다. 이 그림 이후에 클림트는 자신의 얼굴을 그린 적이 없어요. 특이하죠? 그리고 이 벽화를 너무 잘 그려가지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의뢰가 와요. 이 그림이 클림트의 인생을 바꿉니다. 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재건축 붐이 불면서 저 브루크 극장을 허물게 된 거예요. 당시에 사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허물기 전에 그 내부 모습을 기록해두고 싶었대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랬대요. 아, 이거는 뭔가 웅장하고 의미가 있게 그림으로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그 브루크 극장의 내부의 모습을요, 클림트에게 그려놓으라고 시켜요. 자, 근데 클림트는요, 여기다 한 가지 더 해요. 혹시 잘 되는 사람 보잖아요? 뭘 시켜놓으면 그것만 하지 않아요. 하나 더 합니다. 클림트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완성작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이 그림 보고서 처음에 사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그려서. 이게 클림트의 출세작이에요. 어떠세요? 너무 사실적이죠? 전 처음에 사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그려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관객석을 그리라고 했는데 사람들까지 다 그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출세작이 됐을까요? 확실히 잘 되는 사람은 센스가 있어요. 무슨 센스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당시에 여기 공연 보러 온다. 그럼 누구였을까요? 상류층이었겠죠. 다 상류층이에요. 클림트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저들이 날 찾을까?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작품에다가 사람들을 그리는데 저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제 당시를 살았던 귀족이에요. 실제 상류층 사람들의 얼굴 다 그려넣어 준 거예요. 여기다가. 얼마나 고마워요. 이 나라에서 시킨 그 그림에다가 우리 집안 사람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대대손손 여기 우리 조상이 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그림이 클림트의 출세작이 돼주면서요, 어마어마하게 부를 가져다 줘요. 센스였던 거죠, 클림트. 자, 근데 클림트의 얘기는 조금 더 해야 돼요. 여기서 부와 명예를 얻었잖아요. 끝났으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 클림트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클림트의 인생에는요, 한 번 또 굴곡이 옵니다. 잘 나가다가 그런 일 아세요? 불행은 몰려와요. 같은 해에 아버지와 동생이 죽어요. 같은 해에 아버지를 잃었고 동생도 잃었습니다. 그때 클림트는 깨달아요. 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이 있었는데 돈 벌려고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클림트는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대단하죠? 그죠? 자, 그리고 뭐 해요? 빈 분리파라는 걸 설립해요. 지금도 여러분 나중에 비엔나 여행 가시면 이 건물 보게 될 거예요. 이 건물에 딱 들어가면요, 저런 글이 써 있어요.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딱 써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술가들은요, 이제 막 과거 고전적인 역사와 이런 거 안 그려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새로운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림트가 이 빈 분리파 1회 회장이 됩니다. 사진이 남아있어요. 딱 봤을 때 누가 클림트일 것 같으세요? 한 명이 굉장히 좋은 의자에 회장님처럼 앉아있어요. 제 왼쪽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클림트예요. 그죠? 이게 좀 재밌는 그림이에요. 클림트의 센스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확실히 센스가 좋아야 돼요. 분리파 1회 전시 와요. 1회 전시. 자, 근데 저게 논란이 됐어요. 지금 상단을 보세요. 네.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고 있는 테세우스의 모습인데, 나라 입장에서는 불만이었겠죠. 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글이라는 그림 냅뒀는데 왜 자꾸 새로운 걸 그리냐. 새로운 그림 그리니까. 그리고 분리파, 이게 전통적인 그림과 분리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반항을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1회 포스터를 태클 걸어요. 나라에서. 태클 뭐라 걸었을까요? 저 윗부분 잘 보세요.
야, 테세우스가 너무 야하다. 지금 성기가 다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진짜 내 인생 걸고 전시 딱 하나 만들어서 포스터 만들었는데 쓰지 말래 나라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센스예요. 딱 센스 하나 발휘해서 딱 하나 더 추가하면서 통과가 돼요. 변화되는 거 잘 보세요. 위에 이렇게 바꿨어요. 나무로 살짝 가려놨어요. 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 화가는요, 여러분, 황금빛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센스를 발휘해서 떴는지 아셔야 돼요. 진짜 상류층들 그려놔주고, 그죠? 그리고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죠. 이탈리아 여행 가서요, 새로운 영감을 받아요. 나만의 스타일 만들어야 된다. 이탈리아 라벤나 산 비탈레 대성당에 갔다가 제 모자이크를 봐요. 테오도르 황제, 테오도라 황제, 황후죠, 황후. 자, 모자이크, 이런 벽돌이나 유리 조각 같은 걸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클림트는 여기서 뭘 배웠을까요? 그 전에 쓰지 않았던 황금빛을 배우게 돼요. 황금빛. 그리고 돌아와서 본인만의 황금빛 작품들을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 이 작품이. 에스티로더 화장품 아시죠, 여러분? 여성분들 에스티로더. 에스티로더 회장이 샀어요. 얼마 주고 샀을까요? 클림트 이 작품 얼마일까요, 이거? 1620억입니다. 구입했죠. 그래서 지금 뉴욕에 에스티로더가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에 있어요. 노이에 갤러리. 클림트 작품 중에 실제 황금을 가장 많이 쓴 작품이에요. 실제 황금을. 그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표작은 이런 거 아닐까요? 키스죠. 부와 명예도 얻었고, 그리고 부모님, 아버지의 죽음, 동생의 죽음까지 겪으면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간 거예요. 전 세계적인 명화가 됐죠. 오스트리아 가면요, 공항에 써 있는 거 아세요? 아직 키스를 보지 않았다면 떠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공항에. 자, 사랑하는 여성이랑 그린 거예요. 남자는 본인이고요. 저 여성은 평생 사랑했던 에밀리 플렉이라는 여성이에요.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은요, 너무 사랑했지만 재밌는 점이 있어요. 육체 관계를 맺은 적이 없대요.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정신적인 사랑이었답니다. 그래서 잘 보잖아요. 제목은 키스지만 여성이 키스를 피하고 있어요. 그죠? 클림트는 불안했대요. 이 사랑이 언제 깨질까봐. 그죠? 그래서 어디 있어요? 잘 보시면 너무 사랑해서 붙어있지만 서로 있는 곳이 절벽 끝이잖아요. 여성이 발끝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한 만큼 아프죠. 그 아픔이 사랑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클림트의 마음이기도 해요. 황금빛으로. 로맨틱하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로맨틱한 화가는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만 그랬어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클림트 여성 편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후에 친자 확인 소송을 14번 당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술가들의 이런 뒷이야기 되게 재밌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평생 사랑했던 여성은 저 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이 현재 클림트의 최고의 대표작이 되었죠. 마지막 곡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웅장하기도 하고, 마지막 이 곡은 콘서트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아까 그 브루크 극장 아시죠? 그 브루크 극장에서 실제로 이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공연이 열렸고, 무슨 내용이냐면 입술은 침묵하고라 써 있잖아요. 사랑을 고백하는데 꼭 입술만 필요한 건 아니다. 손동작, 몸동작 하나로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표현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뭐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더 표현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오늘 그런 생각도 이 밤에 좀 드는 공연이 될 것 같고, 자, 이 무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1부에서 제가 우리 웅장하게 감탄했던 공연이 있죠. 그 소프라노 분과, 네, 그분들이 아직 안 갔어요. 이것 때문에 퇴근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성악가 분들도 함께해서 더 의미가 있고요. 라인하우스 앙상블과 바리톤 정건우, 팝 소프라노
박혜선님이 준비한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마지막으로 큰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무대가 끝났는데 예술가의 출세작이란 얘기와 청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이런 공연을 보면서 한 분이라도 뭔가 마음에 좀 그런 용기나 이런 삶에 대한 에너지가 생겼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고, 이 화가들을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배운 게 많아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일들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계속 똑같이 막 하는데, 난 똑같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막 알아봐 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해설가거든요. 전시장에 있어요. 예술연당에 항상 예술연당에 있는데 저 똑같이 계속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뭔가 운이 올 때가 있어요. 저한테 예술가의 출세작처럼 그런 운이 왔던 게 언제였을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유퀴즈라는 프로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해설 듣고서 거기 나와서 미술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항상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술가들이 뭐 소설이 아니잖아요. 실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얘기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삶에 조금 쉼표 같은, 그리고 위안이 되는 얘기가 되길 바라고, 저는 예술이라는 게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쉼표예요, 쉼표.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건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고전, 문학, 음악,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볼 거 많죠. 넷플릭스도 많고 볼 거 많고 막 디즈니에 넘쳐나잖아요. 근데 그런 휘발성이 강한 것들은요,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답니다. 한 번 사람은 자극적인 걸 보면 그 다음은 더 자극적이어야 돼요. 뭔지 아시죠? 이 자극을 받으면 덜 자극적인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 건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 게 아니래요. 잠깐의 그런 휘발성이 강하게 채워주는 거지. 진짜 인생에 대한 위로는 이런 거장들, 예술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이 날씨도 너무 좋은데 잠시나마 여러분의 삶 속에 쉼표이자 위안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